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굿 인터넷 클럽 진행을 맡은 오픈루트의 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디지털 산업, 특히 이제 플랫폼 산업에서 아주 뜨거운 아젠다로 이제 굿 인터넷 클럽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바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 아주 이제 국회든 아니면 각 부처든 산업계에서도 엄청나게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 그리고 규제기관에서 굉장히 입법을 이제 서두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산업계에서는 이제 신중하기를 희망하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디지털 산업의 빅 이슈인 온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풀법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돼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충실하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바쁜 시간 내에서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을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교수님부터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법학부에 재직 중인 선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주로 행정법과 IT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교대 사회과에 재직 중인 심우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전공은 뭐 입법 이론 뭐 이런 것들이고요. 주로 IT 법학 쪽에 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인 태평양에서 개인정보 그리고 IT 전자상거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존의 이제 굿 인터넷 클럽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공통된 질문을 좀 이제 질문으로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원래는 이제 각자 그 전문가분들의 전문 분야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공통된 질문들을 드려보고, 이제 그 답변에 이제 각자 전문가들의 의견에 답변에 동의하셔도 되고, 또 덧붙이셔도 되고, 또는 이제 다른 의견을 주셔도 좋으니까 아주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기 위한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매출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에서 이제 최근 수정되었다는 내용들을 보는데, 중개 수익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이 1조 원 이상이라고 하면서 대상 기업을 18개 정도로 이제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반란이라고 하죠. 반란이라고 하는 명품 중개 플랫폼이 이제 출시된 지 2달 정도 또 넘은 것 같은데, 거래액이 1천억이 넘었다고 하고, 내년도에는 거래 목표가 1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란의 그 목표처럼 그 목표액을 달성을 내년에 한다 그러면 온풀법의 수범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된다면 이 플랫폼에 근데 직원이 36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위 상품이 자동차나 이제 명품처럼 금액이 높으면서도 이제 근거가 불투명한 이 기준에 충족되는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은 큰데 그 플랫폼 사업자가 크지 않은 기업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고려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 법안의 규제 대상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실까요? 네, 좀 장황하게 여쭤봐서 죄송하긴 한데, 예, 그 선지원 교수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플랫폼 경제라는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플랫폼을 매개로 만나는 그런 구조죠. 네. 전통적인 그 산업 영역들처럼 뭔가 시장을 획정을 하고 그 획정된 시장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고, 이런 구조가 과연 플랫폼에서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또 플랫폼은 하나의 그 산업 영역만,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만 그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행위들, 다양한 행위 유형들,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유형들이 이제 거쳐가는 곳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장소적 개념은 아닙니다만, 좀 그런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단순히 과거 경쟁법상의 시장 획정이나 시장 점유율 판단을 하듯이 매출액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심우민 교수님 또 얘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지금 규제 대상에 관한 논의가 아마 앞으로도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 IT 경제나 IT 산업이 가지는 유동성 자체를 법이 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방금 이제 선지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다층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액이 아니라 뭔가 그 다양한 영향적인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입법도 하고 또 실제 법을 적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주를 규제 대상으로 삼을 건가, 그것을 논쟁 지점화로 만들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경제의 본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사실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안의 어떤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태혁 변호사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기준이 100억 1000억이었다가 1000억 1조로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100억 1000억일 때도 왜 그렇게 산정했는지 잘 알 수 없었고, 지금 1000억 1조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법을 왜 적용해야 되는가, 이걸 왜 제정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결국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 법의 좀 개선을 삼을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숙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매출액 거래액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쉬운 방식이죠. 돈 만들 때 숫자로 딱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쉽게 법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세 분 말씀을 뭐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디지털 경제의 어떤 플랫폼의 특성을 과연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종합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일단 뭐 홈쇼핑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치고 매출액하고 그 일반 매출액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제 그것들이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강태혁 변호사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에 관련돼 있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요 행사 타이틀이 이제 자판기에서 나온 온풀법입니다. 굉장히 센 표현인데 그만큼 이제 급하다, 섣부르다는 의견이 이제 온풀법의 이제 통과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공감대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의 이제 평균 입법 소요 시간을 보면은 한 577일 정도였는데, 뭐 이걸 좀 편하게 표현을 하면 1년 7개월 정도인데, 이번 온풀법 이야기가 나온 거는 한 1년 남짓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수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577일은 입법 소요 시간이 너무 느리지 않나는 비판을 받았을 때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반대로 유독 이 온풀법은 이제 그 굉장히 논의 속도도 빠르고 입법 속도도 빠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번에는 이제 강태혁 변호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속도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쟁점인가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오늘 주제가 자판기에서 나온 온풀법이긴 합니다만, 자판기에서 나왔다는 의미를 저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쟁점보다는 과연 충분한 숙고를 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이 된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버튼 눌러서 숫자로 기준을 정해서 법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의 적용 대상, 그리고 이 법이 미치는 효과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숙고해서 만들어졌는가, 이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이게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부분도 그에 대한 방증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과연 사회적 공감대가 다 있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네,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왜 빠르게 진행됐나라는 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게 아까 이제 1년 7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이제 평균적인 기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 그 입법학센터에서 이렇게 분석한 결과로는 사실은 주요 ICT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1년 7개월도 아닙니다. 대략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영역의 어떤 입법보다는
ICT 영역의 입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자본이 집중되고 또 산업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이 큰 부분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일단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법안이 하나 둘 이렇게 제기가 되면 요번에 이제 온풀법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부에서 안을 냈다 그러면 벌써 그 과정에서 또 의원들이 안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안들이 중복되고 중복이 되면서 아 이거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다라는 그런 여론이라든지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어떤 엄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이거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 것 이러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거든요. 저희 사실은 지난번에 데이터 3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논의를 했다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 같은 것들이 아마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여론에 떠밀려서 통과시키다 보면 뭐 검토 없이 통과시키는 이제 현상을 좀 많이 발생시킬 것 같고요. 아마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법안이 나왔을 때 또 영향 평가를 한다던가 분석을 한다던가 뭐 이런 작업들이 병행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석 작업을 전제로 해서 법을 발의하기보다는 일단은 직관적인 그 자신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규제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직관적인 법안들이 굉장히 뭐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근데 발의된 이후에 그럼 이게 여러 개 법안이 있으니까 진짜 진지하게 논의해보자라고 해도 조금 괜찮을 텐데 여러 개 법안이 있으니까 대충 내용 합쳐가지고 빨리 통과시키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조금 저희가 성급하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이지 않을까. 결국엔 이제 선정적인 테마 설정, 그 다음에 여론 조성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정현 교수님. 네, 일단 뭐 두 분 강태욱 변호사님과 심우민 교수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그 기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시급성이 있으면 짧은 기간에 그 심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도 있는 거죠. 네, 기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숙고가 이루어졌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숙고가 또 온풀법 이런 플랫폼 규제를 하는 법률들에서 왜 더욱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논의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플랫폼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플랫폼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이런 경제 영역에서 플랫폼 경제 영역에서 영향력이 크다 이런 의제, 이런 테마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영향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 그 이용자들과 기업과 기업을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테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이런 애초에 논의의 전제에 대한 이런 합의부터 선행되지 않고 법안 발의부터 막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금 숙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플랫폼 경제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을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유럽에서도 플랫폼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발효한 법안들도 있고 지금 심의 중인 유럽 의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해외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사례들, 특히 시장 상황들을 면밀히 좀 비교를 해보고 어떤 점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점들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역시 지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는지 조금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세 분 말씀 역시 여러 차례, 그러니까 그 종합을 해보면 여러 차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온풀법에 대한 논의의 시간이, 숙고 시간이 과연 적절했는가, 그러니까 그 기간, 입법의 기간에
길이보다는 일단 숙고를 충분히 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를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하나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 경쟁 또는 규제 경쟁화 속에서 이걸 빠르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거지만, 그러면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했는가,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런 규제 수요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또 이런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특수성이라든지 시장 특성을 또 시장 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과연 잘 논의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서 발의가 되는가라는 좀 의문에 대해서 각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하나 이야기를 이제 입법 소요 시간 관련해 가지고 또 입법 목적에 관련된 것으로 또 하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제 예시를 드는 것은 독일 등의 이제 유럽 선진국, 소위 말하는 유럽 선진국의 플랫폼 규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EU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규제 시간이, 그러니까 이 규제 입법 시간이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4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온풀법 입법에 대해서 그쪽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수기를 했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EU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은 좀 다른 게, 우리는 그 미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있는 반면 이제 그쪽은 좀 없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입법의 목적이라든지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오플법이 물론 여러 가지 논쟁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플랫폼 기업을 좀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플법으로 인해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그리고 그 정황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반영된 법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럽과 우리의 차이를 이제 좀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이제 양쪽 계신 교수님들만 말씀하셔서 심은민 교수님 먼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IT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IT 산업 분야에서 입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규제가 설정이 되면 그 국내외 형평성, 규제 형평성 얘기가 항상 발생을 하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적인 지형이 유럽하고 또 내지는 미국하고 또 우리나라가 다르다라는 이제 그 이유에서 그 논란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이제 입법 실무나 관행으로 저희가 따져보자면 실제로 이제 유럽 연합 전체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고 또 개별 국가들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법을 만드는 그 과정들은 자신들의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제 목적만 설정이 되면 이 목적과 똑같은 법이 서구에도 있다. 그래서 그냥 들여오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 시장 경제 상황하고는 잘 맞지 않는 법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입법의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오래된 낡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금액 그 기준으로 어떤 규제의 범주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항상 미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규제를 하게 될 때 이 규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국내 사업자는 물론이고 이 IT 속성상 해외 사업자들한테도 적용이 돼야 이게 좀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법이 될 텐데,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만 적용되는 규제, 이번에 이제 온풀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것이 제정되고 나면 결국엔 국내 기업들한테만 적용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역외 적용 규정을 또 두겠죠. 요즘 입법 트렌드처럼. 그런데 그걸 두더라도 실제 그 준수하는 기업 자체, 해외 기업 자체가 그 기준을 뭐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준수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적용되기 좀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IT 분야에서는 규제 형평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선지훈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심우민 교수님께서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하여 법적 상황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에서 뭐 오늘 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럽에서 플랫폼 규제 논의가 한창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에 걸쳐서 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된 그 시작 출발점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제 글로벌 그 인터넷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의 경쟁 당국, 유럽 회원국들의 경쟁 당국들이 경쟁법상으로 좀 규제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독일 연방 카르텔청에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경쟁법적인 제재를 하려고 이제 제재를 하면서 그 이제 결정문을 한 300페이지 가깝게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사이에 굉장히 두꺼운 결정문을 내놨는데요. 그 300페이지 가까운 결정문 속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 수를 할애한 내용이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결정문에서는 온라인 광고 사업과 온라인 광고 시장과 SNS 시장이라는 두 개의 시장을 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 경쟁법상의 테스트만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뭐 설문조사들, 심층조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두껍게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경제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살펴봤을 때 굉장히 약간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독일 연방 카르텔청의 결정문을 보고 이렇게 이제 경쟁법상 접근을 하다가 이게 한계에 부딪히니까 기존의 경쟁법으로는 안 되니까 플랫폼 새로운 법안들을 만들어서 이제 플랫폼 규제를 하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유럽이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적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조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그러니까 유럽식의 경쟁법 조항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상황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실제로 제가 지금의 인터넷 시장을 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금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법적 상황이 다르다는 점 역시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택 변호사님. 네, 이게 법이 이 법도 초안에 당연히 역외 적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의 거래 중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법이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 초안은 되어 있는데요. 법이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집행이 동일한 거냐,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많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적용 규정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유행처럼 거의 많은 법들에 들어가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애초 얘기 나왔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뭐 입법적으로 뭐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집행도 그렇게 될 것이냐, 기존의 선례들에 비춰봤을 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결국에는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추가 규제, 추가 부담으로 결과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세 분 말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법적으로 이제 환경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나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그런 이제 수요에 맞는 환경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온풀법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산업의 규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철학이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당위성 같은 것들이 과연 이제 그런 유럽과 국내 사정이 비슷한가 아니면 또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하나로 모아지는 단어는 숙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과연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산업계에서 이제 온풀법 관련돼서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 입법 영향 평가. 방금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입법에 대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당위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좀 없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 온풀법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공청회도 있었고, 뭐 중기중앙이라든지 공정위에서 이제 이런 플랫폼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저희가 다 이제 학계에 있거나 법 쪽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거 자료가 과연 이게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앱마켓에서는 불공정 행위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응답자가 이 온풀법을 수범하는 산업을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조금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또 오픈마켓에서 광고비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근거가 예를 들면은 뭐 국가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의도되어 있는 질문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입법과 좀 상관이 좀 큰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또 더불어서 온풀법의 사전 입법 영향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그 의견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지훈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여론조사를 그 과제를 하나 하면서 이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좀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조건부 지불의사 측정법이라는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론조사 전문가께 의뢰를 해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검수를 계속 봤는데 뭔가 단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도 계속 이거 설문지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려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여론조사라는 것, 또 이런 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그 문항에 따라서 이제 그 답변 결과에도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무래도 뭐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문지도 만들고 조사 문항도 만들겠지만 조금 객관적인 기관이 또는 이제 법안을 발의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조사를 한다면 또는 반대되는 입장에서도 뭐 함께 조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이런 문항의 엄밀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입법에 대한 그 사전 영향 분석 같은 이제 이런 내용은 굉장히 이제 이것만으로도 학술대회 하나를 할 수 있는 큰 주제인데요. 비단 이런 온라인 플랫폼 입법 그리고 IT 분야의 입법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가 제정하는 입법에 대해서 이제 영향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와 이제 충돌할 수 있는 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이렇게 발의하고 제정한 이 내용을 누가 평가한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회 내부에서 좀 자체적으로 뭔가 절차를 만들어서 발의하는 의원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아마 심 교수님께서 워낙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 분위기에서 우리 인터넷기업협회나 이런 IT 산업과 관련해서 입법 영향 평가, 그러니까 최근에 정확한 용어로는 또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요번에 요거 하면서 계속 온풀법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이제 외부 기관들이 연구했던 통계 자료, 설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그걸 하나의 논거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 아닌가? 결국에는 뭔가 실증적인 조사를 하고 그것을 공식적인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해외에서 하고 있는 영향 분석하고 또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실제 또 그런 질문들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하고 있는 사전 영향 분석, 뭐 사실 사전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구분을 해서 법을 발의하기 전에 영향 분석하는 행태를 사전 영향 분석이라고 한다면 이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과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의 차이는 첫 번째는 이게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영향 분석을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의구심이 있죠. 번거롭지 않습니까? 통계도 찾고 이해 당사자들 의견도 듣고 이러다 보면 번거롭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입법 영향 분석 제도화의 어떤 핵심적인 전제는 그 문서화해서 공개한다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문서화하고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문서화하고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바라볼 때 관점이 다르고요. 또 다른 팩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팩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설테이션을 거쳐야 된다라는 요 세 가지가 그 입법 영향 평가의 주된 어떤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국내 학자들이 뭐 온풀법 같이 이제 이런 법이 발의가 됐을 때 자료를 찾다 보면 유럽연합에서 영향 분석, 그러니까 임팩트 어세스먼트 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유럽은 이렇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논거들이 자꾸 유럽 자료들을 보게 되는 것은 유럽에서 그만큼 엄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단계를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면 처음에 인셉션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요, 정부 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규제의 원칙과 방향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시한 규제 원칙과 방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컨설테이션 의견을 받고, 이제 그것들을 수렴해서 또 수정을 해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공개가 되고 또 의견을 받고요. 이런 과정을 거의 제가 요 디지털 경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그 보고서 제출하는 게 한 총 3차례고요. 그다음에 의견 수렴하는 것은 그 보고서에 관련된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컨설테이션들을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의견들이 수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빈틈없다, 내지는 조금 더 면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전적인 영향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뭔가 좋은 샘플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법을 함부로 발의하지 못하게 뭐 이건 이제 뭐 의회의 어떤 입법권을 제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면밀하게 하자라는 건데요. 이것도 부수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굉장히 법안을 많이 발의하죠. 같은 내용인데도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법을 발의해도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동일하게 이제 유럽의 각 국가에 가보면 내각,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도 법을 발의할 수 있고 의원도 법을 발의할 수 있는데 의원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들이 자기가 직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봤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행정부에서 만들어 오면 자기 법안이 너무 질적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 의원들이 뭘 요구하냐면 행정부, 내각 쪽에다가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발의를 하면 내가 거기 찬성하겠다라는 식의 프로세스를 보통 거칩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지금 이제 행정기본법하고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그 제도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활용을 해서 행정부에서 진짜 영향 분석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의회의 어떤 입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태혁 변호사님. 네, 사실 그쪽 분야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많이 배웠는데요.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부 법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법안을 요청할 때 규제 영향 분석서를 만들어서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근데 국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만들 때는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게 규정형 분석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도 자료나 뭐 자료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툴문들이에서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숫자들 그리고 소비자 경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만 이게 어떤 식의 설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당연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결과치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 설문이 의미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실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저도 관심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입법 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신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온풀법 논란을 떠나서 일단 이 사전 입법 영향 분석 자체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이런 입법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거는 제가 좀 연구했던 분야라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선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재화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을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설문을 하는 것보다 이 가격을 기초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또 관련해서 또 관련된 또 어떤 레퍼런스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그 공청회라든지 아니면은 의사 결정을 할 때의 어떤 설문조사들은 어떻게 구조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견들이 천차만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과연 이제 좀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또는 빠르게 이 입법을 추진하면서 조금 많은 고민이 없었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제 심은미 교수님께서는 그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입법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도큐멘테이션, 어카운터빌리티, 컨설테이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니셔티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법이 되기까지 행정부든 뭐 국회의원이든 누군가가 입법을 하기 전까지는 산업계든 아니면 시민단체든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니셔티브를 형성을 하고 공통의 어떤 논의사항들이 꾸준히 이제 논의가 되고 피드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반영이 돼서 그것들이 문건화되고 공시가 되고 또 그것들이 또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좀 많이 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요거는 질문지에는 없는 질문인데 그러면 이런 입법 영향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들이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아니면은 전문연 정도에서 좀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에 이거를 개방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들 하실까요? 네.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입법 영향 분석, 영향 평가 이러니까 어떤 법안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평가한다 이제 이렇게 보통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영향 분석이라 뭐 제가 그러니까 영향 평가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입 논의가 이제 완성된 것처럼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영향 분석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실제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경우 보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 영향 분석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영향 분석을 제도화한다라고 했을 때 조사관이 127명인데 그 127명이 영향 분석을 정말 할 수 있겠냐, 인력으로 충분하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럽 국가들 의회에 가서 봤을 때는 개별 부처에 영향 분석하는 기관에 그 조사관이라고 하는 그 연구자가 4명에서 7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향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일단 영향 분석을 하는 프로세스와 설계는 어떤 국가 기관에서 일단은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 근거 자료를 수집을 할 때 다양한 뭐 학회라든지 포럼에서 근거 자료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기존의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근거 자료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또 외부에 위탁을 해가지고 받는 형태로 하고 이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 국가 기관의 연구자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그냥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기관에서 이런 영향 분석을 실시할까, 이거는 공적인 기관에서 주도를 하고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개별적인 팩트 파인딩이나 뭐 어떤 근거 자료 조사나 뭐 설문 조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외부 기관들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공신력을 좀 높이려고 한다면 뭐 한국에 이제 다양한 국책 연구 기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기관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정부 쪽에서 이제 도입되고 있는 입법 영향 분석은 그 시행령의 규정상 법제연구원에서 그걸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IT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나 지능사회원 뭐 이런 데에서 하면은 팩트 파인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입법 영향 분석이나 입법 평가가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하면서 마치 여러 기관들이 평가를 해서 그것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금 더 비효율성이 좀 너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나 또 미국에서도 이제 레귤레터리 리뷰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보면 백악관이 중심이 되든 의회가 중심이 되든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프로세스를 공제하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중복 규제와 이중 규제인데, 아까 전에 선지원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온풀법이 없으면 그러면 온풀법의 목적을 달성을 못할 것이냐,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풀법은 이제 뭐 논란이 되는 건 그런 거죠. 부처 간의 이중 규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아니면 국회에서도 정무위하고 과방위가 각자 심사 중이고, 또 이제 공정거래법과 비교했을 때도 중복 규제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산업계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공정이랑 방통이 이렇게 이제 규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우도 드물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부탁드리고, 혹시 이런 사례들을 좀 알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강태욱 변호사님부터 한번 의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처 간의 하나의 규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하려는 그런 온풀법 이외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당장 최근까지 진행됐던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신용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에 기반해서 담당을 하고요. 근데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과기부 쪽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진흥법이 그쪽 분야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전자동법에 있는데, 이 영역 역시 아주 방대한 데이터이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미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내용들이 아주 많이 중첩이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건 그냥 두 개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이게 하도급법이랑도 일부 겹치고요. 그다음에 많은 유통사업주들은 대규모 유통법 적용도 이미 받고 있을 거거나 아니면 받을 예정인 기업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공정거래법에서 얘기하는 부당한 지위 남용, 그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는 사안인 거죠. 그래서 부처 내 공정거래위원회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 과 사이에 또다시 중복 규제 이슈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심우민 교수님. 예, 일단은 중복 규제 문제는 뭐 저도 이제 현장에서 입법을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사실 뭐 매번 사안이 특히 이제 IT 같이 그 뭔가 좀 신산업, 신기술 관련된 사안이 등장을 하면 개별 부처들은 그런 관련된 법안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 간의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그러니까 규제 목적이 예를 들면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종의 어떤 제약이나 규제가 필요하겠다. 근데 어떤 규제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요 사안과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유럽연합의 임팩트 어세스먼트 보고서 처음에 나오는 게 리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의 종류, 그 다음에 적용되는 영역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요 정도의 규제 지형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선지원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또 이제 아까 얘기할 때 하도급 관련된 법률이나 여러 가지 법률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리걸 프레임워크를 잡고 혹여 필요한 규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기존의 규제 속에서 어떻게 조문화를 시킬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 안에 만약에 조문화가 안 된다면 특별법을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가서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법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특별법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처리하자. 그러면 이제 한 부처가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저 부처에서 다 가져가겠네. 우리도 특별법 만들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온풀법 관련해서도 관련된 부처들이 막 달려드는 양상인데 이제 만약에 국가에서 정말 규제 목적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체 규제 지형을 영향 분석의 전제로서 확인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선지원 교수님. 예, 두 분께서 이제 중복 규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강 변호사님께서도 데이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인공지능 영역입니다. 이제 다행히도 다행인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 규제 뭐 이런 논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인공지능 관련 이제 전반적인 규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거버넌스를 보면 여러 부처들이 겹쳐 있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 자체가 하나의 그냥 그 단일한 산업 영역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 산업 영역에서 이제 응용을 하는 기반 기술이자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의 중첩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자체가 하나의 산업 영역이라기보다는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여러 산업 영역들이 미디어나 또 음식, 교통, 이런 숙박 이런 여러 산업 영역들이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나 플랫폼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그 범용 기술이다. 그리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구체적인 행위들로 나아가는 하나의 매개체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제 중복 규제 문제에서 이 질문이 시작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과연 그 자체를 플랫폼 자체, 인공지능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구체적 행위에서 뭔가 리스크가 발생을 할 때 그런 구체적인 리스크들을 규제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제 중복 규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세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당연히 이제 이 규제라고 하는 게 악의를 가지고 만드는 규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이제 선의를 가지고 어떤 위협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폴리시 리스크먼트를 좀 감소시키는 걸 중심으로 갈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이 입법 주체가 누군지 또는 수범 주체가 누군지 아니면 행정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그런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혼란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규제 체계,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일반법 체계냐 또는 특별법 체계냐 또는 지능법 체계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런 논의조차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만 지금 첫 번째 질문부터 지금까지 거의 마지막 질문까지 대부분 일단은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지금 법안을 만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법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규제 체계를 만들고 어떻게 수범을 시키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완료하고 또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아주 뜨거운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한데 좀
질문인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원풀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가는 게 현명할까요? 지금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개선 방향을 혹시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선지영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세부 주제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금씩 그 말씀드린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그 특징을 볼 때 저는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횡적인 복잡성과 종적인 복잡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적인 복잡성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또 식품, 교통, 숙박 등 여러 가지 산업 영역들, 다양한 산업 영역들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플랫폼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서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도 달라지고 또 리스크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성들을 생각해야 되고 종적인 복잡성이라 하면 플랫폼 경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처음 생산자가 뭔가 이제 컨텐츠라든가 상품 서비스를 생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또 일반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을 맺죠. 그리고 그 이용 계약을 토대로 해서 생산자가 그 이른바 사업상 이용자라고도 합니다만 사업상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 컨텐츠들을 또 이용을 합니다. 이용 관계에서 이 컨텐츠와 컨텐츠를 이용하는 관계 자체는 또 그 사업상 이용자와 이용자의 계약 관계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종적 횡적인 이 관계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복잡한 관계를 과연 일률적인 하나의 단일한 법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을 먼저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종적 횡적인 복잡성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좀 개별적인 리스크들을 명확히 판단을 하는 일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일률적인 하나의 법률로 또 경직된 법률로 이런 복잡한 관계를 규율하려고 한다면 과연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실효성조차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다음에는 심우민 교수님. 네. 예, 일단은 아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온풀법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국회에서 상정하고 있는 일정으로 보자면 굉장히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국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이제 저희 중간에 얘기 나왔던 사전 입법 영향 분석 내지는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보면 어떨까. 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는 사전 영향 분석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당연히 의회에서 입법을 할 때 거쳐야 되는 단계로 보고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면밀한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정부 쪽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따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국회 차원에서는 때만 되면 만드는 특별위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에서 영향 분석을 실제로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반대의 견해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언제 입법을 하냐. 근데 저희가 사례에서도 봤지만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어떤 이런 플랫폼 규제라든지 신기술 관련된 규제를 만들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존의 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 이제 선지영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독일 연방 카르텔청 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규제 속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해 가지고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될 때 새로운 입법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입법의 속도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너무 영향 분석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 부분 관련해가 좀 언급을 드리면 사실 이제 영향 분석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스위스입니다. 이 스위스의 이제 베르너 부스만이라는 영향 분석 제도를 처음 만들었던 분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그 부스만 박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법안 하나 만들려면 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짧게 걸리는 것도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 영향 분석을 어느 정도 주기로 하고 있고 또 입법의 전체적인 주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베르너 보스만 박사가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에게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희는 가장 빨리 입법을 하면 얼마 만에 시간이 걸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루 걸린다. 한국에서는 하루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부스만 박사가 하는 얘기는 영향 분석을 하다 보면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6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입법이라는 게 속도보다는 정말 면밀한 분석, 논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 전문가들이 조금 의아해했던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속도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영향 분석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수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태욱 변호사님. 네, 그 입법의 속도는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 법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인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 부분부터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작하실 때 그 직원이 30명이고 거래액이 이제 1조 원이 되는 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완전 경쟁 쪽에 가깝습니다. 진입도 쉽고 그리고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도 뭐 쉽진 않지만 뭐 좀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 규제 공정거래 뭐 중요한데요. 그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해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선 교수님께서는 이제 종적, 횡적 복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어떤 단일법으로서 이게 수법이 가능할 것이냐, 법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굉장히 복잡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신분 교수님께서는 일단 스위스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사전 입법 영향 분석을 좀 이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프로세스의 엄밀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태 변호사님께서도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과연 이렇게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경쟁력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계속 제가 지금 사례를 보면서 한 10번은 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기의 과정이 조금 더 길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빠르게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존의 법 체계, 기존의 어떤 행정 체계를 통해서 먼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보고, 그럼에도 안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어떤 논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또 입법 영향 분석도 해보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준비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간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도 다른 나라와는 차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을 과연 이런 입법이라든지 행정을 통해서 막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충실하게 수범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말씀 되게 감사드리고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요.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이제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충분히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계시는 학계, 또 전문가, 또 법조계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그 운풀법을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고 또 우려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온풀법 통과에 대한 찬반 여론을 떠나서 이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또 좀 공통의 좀 결과, 또 예를 들면 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주고 싶은 열망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계시는 뭐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좀 논의와 수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